아유, 교장선생님 재밌으시네요, 그죠? 그, 교장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전통적인 심리학이, 그 이제 프로이트나 융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고전 심리학의 아버지 뭐 이렇게 불리는데, 이런 분들의 큰 이제, 그, 공로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한계이기도 한 게 뭔가 하면요. 인간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정서에 주목한 거예요. 어린 시절에 내가 엄마한테 뭐 상처받았다. 그래서 뭐 쌓여서 트라우마가 됐다. 뭐 이런 거죠. 주로 이렇게 무의식 가운데 있는 인간의 부정적인 정서에 주목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계속 이제 연구해 온 것이 프로이트나 융이나 이런 이제 고전 심리학자들의 그 학문적 태도였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이제 미국의 그 심리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전혀 다른 방향의 심리학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걸 보고 통칭해서 긍정 심리학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그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에 너무 주목해서 맨날 그거 뭐 우울증 어떻고 뭐 트라우마가 어떻고 상처가 어떻고 뭐 이런 것만 연구하다가 세월 다 보내게 생겼다. 인생은 유한하고 짧은데 이거 말고 좀 인간의 긍정적인 부분에 주목해서 이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살려보자. 이렇게 해서 새로 등장한 것이 이제 이른바 긍정심리학이거든요. 그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이제 이 분을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요즘은 이제 미국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이 긍정심리학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언젠가부터 도입돼 들어왔어요. 그 지금 서울시 교육감 말고 그전 서울시 교육감 문영림 박사라고 있는데 이분을 중심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뭐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그 여러분들 그 강의를 잘 이렇게 좋아하시고 들어보시면 왜 세바시 아시죠? 세상을 바꾸는 15분 이런 데 나와서 자주 강의하시는 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라든지 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구시 교육감께서 또 여기에 큰 영향을 받았어요. 우동기 교육감님. 그래서 이제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에서도 대구 행복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긍정심리학을 기반에 두고 어머니들이 이제 자녀들을 키워 나갈 때 이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 연수 주제 중에 하나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긍정심리 학부모 감정 코칭 뭐 이런 거죠. 감정 코칭 부분과 긍정심리학을 어떻게 좀 접목시켜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거든요. 감정 코칭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머니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조벽 최성애 교수 부부, 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인데 그 두 분이 이제 아주 그 뭐 연구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쌓고 이러셔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감정 코칭 센터를 열고 또 감정 코칭 전문가 양성 과정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학부모 연수에 오시는 이제 많은 이제 여자 강사들 중에는 이 최성희 조벽 박사의 감정 코칭 자격증을 획득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뭐 이런 좀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시길래 이런 말씀 잠깐 드렸고요. 저는 작년에도 대진초등학교 와가지고 하여튼 뭐 했더라? 엄마표 영어 연수 그 장순의 영어 부분 말씀드렸죠. 작년에 혹시 오신 분 있어요? 반도 안 되네요. 저를 부르는 선생님 말씀으로는 작년에 너무 강의를 엄마들이 잘 들었다고 원래 또 와서 원래 이제 다른 주제로 해달라고 했다는데 뭐 작년에 오신 분 몇 명 없고 뭐 교육청에서 원래 작년에 부른 강사를 부르지 말라고 가급적 권하거든요. 왜냐면 엄마들이 싫어한대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게 없으니까 이야기지만 이제 이 학부모 역량강화 강사들 가운데 한 요즘은 절반 정도가 은퇴한 교장선생님들이거든요. 은퇴한 교장선생님들 오시면 잔소리 많이 하죠. 우리 와이프도 지금 여기 이 동네에 고등학교 교사로 있는데 얼마나 잔소리 많은지요. 제 행동 하나하나에 다 태클 걸고 지적하고 막 이 선생님들의 특징 같아요. 제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손이 어디 가는가를 항상 주목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손이 발바닥에 가면 손 띡 하고 뭐 발바닥에서 뭐 각질이라도 벗길까봐 있잖아요. 손이 코에 가잖아요. 그러면 또 콧구멍 파낼까 싶어가지고 계속 지적하고. 하여튼 이렇죠. 이제
저는 그런 그 교직에 오래 있었거나 이런 교육 전문가는 사실 아니고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이제 아이를 직접 키운 학부모인 거죠. 저는 늘 가는 데마다 말씀드리지만, 한 4살 무렵에 우리 와이프가 아이를 키우는 거 보니까, 너무 내가 보니까 이거 아닌데 싶더라고. 그때 우리 와이프가 어디서 이상한 브로마이드 얻어와가 벽에 붙이고요. 따라해라 하면서 4살짜리한테 엘리펀트하고 지라프하고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 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제안을 했잖아요. 여보, 당신은 먹고 입히고 재우고 해라. 내가 공부는 내가 시킬게. 하면서 제가 4살 때 아이를 뺏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자녀교육에 이제 세계에 입문한 거죠. 벌써 우리 아이는 27살. 원래 2월달에 대학을 졸업하고요. 지금 글로벌 기업에 취직해서 외국 나가 있어요. 이 긴 시간 동안 이제 저는 아이와 함께 해온 거죠. 과장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으리라 하고, 사교육 없이 이제 아이를 이렇게 쭉 키웠어요. 제가 우리 애 영남고등학교 나왔어요. 고등학교 다닐 땐 요 동네 살았어요. 여기, 건강맨션. 이 동네 주민이죠, 주민. 지금은 이제 상인동 나가 있지만, 건강맨션 살고, 그 옆에 우방에 살고, 제가 머리도 맨날 거기 육교 밑에서 깎고, 육교 밑에 가면 미장원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면 무슨 기능올림픽 나가서 메달 땄다고 간판 달아놓고 지금도 생각나요. 그 미장원에서 제가, 우리 아이 어릴 때,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킬까 굉장히 고민하던 차에 어느 날 그 미장원에 머리를 깎으러 갔거든요. 근데 미장원에 잡지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 앙팡이라는 잡지. 앙팡 알아요? 네. 유아기에 그 뒤에 가면 이제 교육 정보에 관한 섹션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해 우리 아이 영어 유치원 잘 고르는 법 하면서 4쪽짜리인가 5쪽짜리 그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기다리다 말고 주인 아줌마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쟤가 도망 나왔잖아. 그날 이후로 제가 그 미장원을 다시는 못 가고 있어요. 하여튼 4살 무렵에 제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막상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근데 여자분들은 보니까 좀 좋은 조건인 것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낼 때 노란차 태워 보내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바로 자기 집에 올라가더라고. 만세 부르면서 속으로. 이제 드디어 해방이다 하면서 밀린 연속극 보자 하면서. 근데 며칠 좀 지나니까 안 올라가요. 그리고 차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엄마들끼리 슬슬 눈을 맞추더라고. 코드에 맞는 언니 찾고 먼저 아이를 키웠을 것 같은, 그죠? 그러니까 말 걸고 있잖아요. 거기서 수다 좀 떨고 이러더니 또 며칠 지나니까 언니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데리고 가더라. 그리고 나중엔 또 자기가 저도 언니 집에 놀러 가봐도 돼요? 하면서 가가지고 집안 스캔 다 하고 있죠. 우리 집에 없는 전집 여기 있는 거 뭐 있나? 하면서 보고 학습지는 어떤 거 하나 살피고 근데 저보고는 아무도 오빠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할래요? 그렇다고 저도 또 누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좀 익하면 혹시 치안 취급받을까봐 그렇게도 못하고요. 정말 외롭게 전 아이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제가 궁리를 한 것이 시내 서점에 나갔어요. 대구에서 제일 큰 서점. 제일 서적이었죠. 지금은 영풍 알라딘 교보 내려와 있지만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이제 대구 제일 서적이 제일 컸어요. 제일 서적 지하에 가면 육아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정말 닥치는 대로 육아 서적들 다 읽었어요. 제가 이제 제 아버지께서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삼형제가 있는데 제 동생이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엄마 밑에서 못 크고요. 중학교는 아무도 진학을 못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저는 공부에 한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들 다 있죠? 나 어릴 때 발레하고 싶은데 우리 집 형편이 안 돼서 못했어. 이런 엄마들 보면 꼭 딸내미들 발레 학원 보낸다? 그리고 피아노는 다 시키고 피아노 하면서 큰 집이 잘 없으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자녀교육을 시작하거든요. 내 인생의 아쉬움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에게는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거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닥친들이 육아서적을 읽다 보니까 많은 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딱 하나 잡혔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모든 책이 공통적으로. 그거 딱 하나예요. 아, 이거구나 싶었어요.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4살 때부터 다행히 작년에도 와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저는 운 좋게 우리 와이프가 그때 월배여중 근무할 때 퇴근하면서 버스 타고 오다가 버스 창너머로 어린이 전문 서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송현동에 호시호치라는 이 달서구 유명한 어린이 전문 서점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린이 전문 서점 다 망해가지고 뭐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전집 할인 매장이 금방지게 어린이 서점 하면서 간판 붙여놓고 있죠. 그리고 말고 진짜 잘 만들어진 한 권 한 권 잘 만들어진 단행본 어린이 책을 전문적으로 파는 서점이죠. 지금은 거의 다 망했어요. 전국에도 몇 군데 없어요. 많을 때는 전국에 한 80군데 있었는데 대구에도 4군데 있었고요. 이제 인터넷 서점의 할인 공세 그리고 그 전집 할인 매장 또 교원 언니들이 맹활약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집은 막 집집마다 도배해놓고 있는데 이 어린이 책시장은 다 망했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이제 4살 때부터 그 서점을 발견해가지고 매주 한 번씩 그 서점에 아이를 데리고 나갔죠. 갈 때마다 약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그림책을 사서 주옥 같은 그림책을 사서 아이와 함께 읽어주고 또 그걸 다 읽으면 다음 주에 또 나가고 그걸 언제까지 했는가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어. 12년인가? 정말 내가 바쁠 때가 있었겠죠? 그러면 한 주 정도는 빠졌지만 그죠? 매주 한 번씩 이렇게 그러면서 저도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점점 눈 뜨고요. 부모 교육 서적이나 이거 계속 읽지 않았겠어요? 이게 이제 제 자녀 교육 경험이 아주 중요한 그거죠. 그게 이제, 이 서점 주인이 저를 잘 관찰했겠죠. 아이하고는 단골로 늘 가니까 돈을 엄청 갖다 붓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뭐 7만원에서 10만원씩 그걸 12년 했다고 생각해봐요. 어느 날 이제 서점 경영이 어렵게 돼가지고 인터넷 서점이 막 생기고 예스24 알라딘 뭐 이런 게 생기니까 인터파크 그래가지고 서점 주인이 저보고 그 어린 서점에 호소요치 오는 엄마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번 해달래요. 그때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저는 그 서점에서 받은 도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때 일회성 강의를 여름방학 때 한번 했는데 제가 또 강의를 잘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매주 하게 됐어요. 매주. 그걸요 지금 13년째 하고 있어요. 12년 동안 11년 동안은 그 서점에서 하고 그 서점이 문을 닫고 나서는 제가 엄마들이 저 강의를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강의를 하고 싶어서 이제 대구 부모교육연구소를 그죠 일부러 오프라인에 만든 거죠. 그전에 온라인 카페만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그 강의를 이어받아 13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10시 반만 되면 그 주에 제가 고른 그림책을 엄마들한테 읽어주고 그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과 어떻게 행복하게 대화하고 나눌 것인가 이런 수업을 해요. 이 수업이 좀 알려져가지고 오늘 영남일보에 났더라고. 폰 있으신 분 나중에 검색해봐요. 오늘 자 영남일보에 났다니까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하면서 제가 우리 연구소 어딘지 알아요? 여기 진천역 있는데 우리 집은 상인동 화성파크 드림 가깝죠? 거의 한 동네 같아요. 여기서 우리 연구소 오는데 5분밖에 안 걸리는데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주로 책 읽기를 중심으로 뭐 자녀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영역들이 많지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작년에 왔을 때 제가 사교육비를 현저하게 절약하는 엄마표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저도 실제로 아이를 그렇게 키웠고요.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해외 체류 경험 하나도 없이 영어를 이제 잘하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작년에 안 왔죠. 안 왔으니까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아이는 작년 6개월인가 벼락치기 일본어를 공부해가지고요. 그죠? 일본 회사에 취직했어요. 어릴 때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한 방식 그대로 맨날 일본 애니메이션 보고 막 그 언어로서 습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지나간 강의를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연구소 다음 카페가 있거든요.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거기 오시면
지난 한 6, 7년 동안의 모든 강의가 동영상으로 제작돼서 올라가 있고요. 또 mp3도 있고요. 아니면 유튜브 보셔도 되고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자녀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행복하게 지내는 그냥 맨날 뚜껑 날아가가지고 이상하게 우리가 불안감에 쫓기고요. 또 옆집 애 보다가 우리 애 보면 막 뭔가 막 마음이 급해지고 서두르게 되고 이렇죠. 그래서 열심히 고함 지르고 막 하면서 하루 종일 애를 달달달 볶지만 잘 때 돼서 딱 결산해보면 진도는 나간 것이 없고 애 생활 습관은 여전하고 내 목만 쉬었고 나만 자책이 되고 내일 상담센터 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참 비참하죠. 안 비참해요? 저는 아이 키우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사이코구나 이걸 아이 키우면서 알았어요. 겉으로 내가 멀쩡하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사이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풀타임 사이코 같으면 정신과 가서 뭐 항우울제를 먹는다든지 뭐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 풀타임 사이코가 아니고 파트타임 사이코라. 그냥 어떤 부분에 딱 내가 걸리면 딱 뚜껑이 날아가고 미친년 늘뛰듯이 되니까 이건 뭐 약물 치료도 안 돼요. 저도 아이 키우면서 제일 대표적으로 제가 뚜껑 열릴 때는 애 수학 공부 시킬 때였어요. 오답 처리하다가 채점하다가 틀리면 저는 성질 급하게 생겼죠. 바로 발로 옆에 있으면 착 보고 막 머리 쥐어박고 막 정말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애 재우고 나서 채점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다 틀린 거라. 다 틀렸다 해봐야 4문제예요. 저는 우리 고학년 때 하루에 4문제씩 풀렸거든요. 이제 심화라고 하죠. 사고력 수학 요즘 이렇게 뭐 브랜드 붙이기도 하는데 아이들 그 자기 수준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이제 다룰 수 있어야 그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이 자라거든요. 그럼 수학 공부의 목표는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것인데 생각하는 힘이 자라려고 하니까 우리는 수학을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뭐 학교 수학은 걱정 안 하고 학교에 맡겼고 지금은 이제 엄마들이 많이 알고 있는 교재지만 그 당시에 저는 뭐 그 서울에서만 유행하는 그런 교재였어요. 문제 해결 길잡이라고. 시중에는 모든 문제집을 난이도별로 5단계로 나눌 수 있는 건 아세요? 몰라요? 교과서 익힘책 1단계로 보면요. 5단계는 올림피아드 문제집이에요. 요즘은 이제 올림피아드 같은 게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장 좀 어려운 거 하면 이제 난이도 4단계 정도의 문제집이죠. 수학 영재들, 교육청 영재반에 뽑힐 정도 되는 아이들은 이제 4단계 문제집 정도를 다뤄야 하는데, 우리 애도 그때 4단계 문제집을 다뤘어요. 하루에 4문제만 풀기로 자고 약속한 거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4문제 다 틀렸어요. 어떻게 할게요? 안 해본 분이 많네. 어떤 학교는 다 알더라고. 자는 놈 깨웠다는 거. 이거 안 해보면 잘 모르거든요. 정말 열받아가지고, 자는 놈 깨워가지고 찬물로 세수시켜서 불러내가 오답 처리 다시 시키고. 해보면, 뭐, 문제집 뚫뚫 말아가 애 머리통 때리고 막, 뒤 같은 건 공부할 자격 없어 하면서 막 째보고 막 이러죠. 그러다가 한 2시간 흐르고 나면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요. 가면 뭐 또 미안해가지고 막 좀 전에 쳐박았던 문제집 쓰레기통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막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고 다리고 막. 그리고 또 애는 상처받아서 이제 속상해서 자러 갔으니까 침대에 또 뛰가가지고 애 뺨을 비비면서 막 울면서 막 엄마가 잘못했어. 아까는 미쳤나봐 하고.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내일 상담받으러 가볼게 하고.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이거 안 키워본 사람도 몰라요. 바깥에 남편도 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니 집에 집구석에서 뭐 했노? 하고 막. 가면 막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너무 속상하고 이렇죠. 제가 이제 짧은 제한된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 이제
잘난 척 한다고 듣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를 했어요. 우리 저학년 때 일기장에는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썼고요. 너무 아빠 무섭고 막 이러니까. 그건 또 우리 와이프가 보고 내한테 또 캐준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게 아닌데, 내 마음은, 그죠? 제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제 인생에 부족이 너무 많았던 것을 우리 아이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아이를 키우잖아요. 근데 어찌할 수 없이 내가 불안하고 쫓기고 경쟁에 노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무엇이 나를 덮어 씌워가지고 내가 제정신 아니게 만드는 거죠. 대치동, 뭐 이런 데서 생산된 이상한 흐름이 온 나라를 휘 감고 있어요. 대치동에서 뭐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게 목동, 중계동, 분당, 부산 해운대, 거쳐 대구 수성구, 달서구 오는데 5년 걸려요. 대구 수성구에 어떤 흐름이 딱 내려왔어요. 달서구 오는데 5년 걸린다. 평균. 제가 관찰했잖아요. 아발론 알아요? 네. 우리 중학교 때 아발론이 수성구에 처음 생겼는데 그게 달서구 들어오는데 5년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KNU, 경북대학교 수학교육과 출신들이 만든, 수학과 출신들이 만든 유명한 수학 전문 학원 KNU라고 알아요? 그게 여기 달서구 들어오는데 한참 걸렸다니까 5년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한 10년, 15년 걸리는 거지. 여기서 뭐 좀 한다 하면 벌써 다 지나간 거예요. 유행 지나간 거.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연구소 주변에 가면 막 신흥 아파트들 많거든요. 아이파크니 뭐 AK니 뭐 아이고 철없는 어린 엄마들이 막 자기들이 하는 게 굉장히 뭐 최첨단인 줄 알고 막 뭐 팩토 한다 해서고 뭐 벌써 그거 뭐 5년 전에 다 지나가고 유행 지나가고 이런 건데. 저도 그랬거든요. 어릴 때 잘 몰라가지고. 저는 참 행운이었던 것이 또 하나의 행운이 뭔가 하면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사이트가 생겨서 제가 거기 생길 때부터 들어가서 이제 지금까지 회원으로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애가 다 크고 이래서 글도 안 쓰고 이러지만 우리의 초등 고학년 중학생 때는 제가 글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유명해요. 여러분들 모르죠? 제가 얼마나 유명한지. 뭐 잠순회라고 알아요? 알기는? 네. 뭐 알아야 뭘. 아니 실제로 우리의 고등학교 때는요 거기서 연말에 인기 투표했다니까. 연말 가요 톱10 하는 거 알아요? 네. 뭐 연예대상 이런 거 알아요? 기자들이 막 그게 가장 뭐 잘했던 핫했던 연기자들 뽑아서 뭐 남우주연상 주고 막 이러죠. 잠순에도 그런 게 있는데 한 해 동안 회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글을 많이 쓴 이런 사람들 투표하고 이랬다니까. 그 전부 아줌마들인데 그죠? 유일하게 제가 아빠로서 제가 탑10 안에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명예회원 됐다니까. 서울에 올라가서 3년 동안 코엑스 가서 잠순 회원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요. 별로 관심이 없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제가 이제 부모로서 겪은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겪은 시행착오나 실패를 가급적 줄이고 잘 아이들을 키웠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책 읽기가, 초등 시절에 또 유아 시기, 초등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뭐 사교육 많잖아요. 브랜드도 많고 좋은 게 많아요. 근데 현혹되면 안 돼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책과 친구가 되게 하는 거죠. 이건요, 시간으로 말하면 이조시대 때 똑같아요. 이조시대 때도 그 선비 집안에서는 애들요, 전부 다 붙잡아 놓고 사자소학, 명심보감, 동몽선습, 이런 게 다 조기교육 교재예요. 어린애들 가르치는 교재라니까. 노노맹자 대학 이런 건 좀 이제 큰 애들 하는 거고요. 그럼 뭐 서양으로 가면 더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이제 학습과 관련해서 말이에요. 학습과 관련해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됐고 아이들이 책과 친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KBS 다큐멘터리에서 실험했잖아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의 뇌와 책을 별로 읽지 않는 사람의 뇌를 촬영해 보니까 뇌가 완전히 다르죠?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영역이 훨씬 달라요. 이 노란색이 부팅되어 있다는 뜻이죠. 컴퓨터로 말하면. 활성화되어 있어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좋은 어린이책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만나서 많이 듣고 읽으면서 자라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인지 영역이 자라져요. 인지 영역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 뭐 유치원 보내면 부모교육 받아보셨죠? 삐아제나 몬테소리 같은 여사들이 그 한 인간의 전인적 발달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행동 발달, 정서 발달, 인지 영역의 발달. 이거예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이제 그 신체적 발달을 위해서는 엄마들이 이제 유기농 먹거리 찾고, 그죠? 뭐, 유전자 조작식품 피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토피 안 일어나게 하고 뭐 이런 거 하죠. 자, 마찬가지로 인지 영역의 발달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을 써야 하는 거죠.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 이 인지 영역이 자연스럽게 자라게 돼 있어요. 너무 막 걱정 안 해도 돼요. 좋은 어린이책을 읽기만 한다면, 또 많이 듣기만, 읽어주는 것을 많이 듣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저는 마치 이것이 콩나물 키우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콩나물 시루에 그 밑둥이 뻥 뚫혀 있거든요. 장독 같은 것에. 그리고 위에는 천으로 덮여 있고요. 근데 거기다 물을 계속 붓죠. 그러면 물이 콩나물을 통과해서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신기하게도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 책 읽기가 이와 같아요. 이상하게 책을 읽고 지나가는데 아이에게서 뭐가 자라고 있어요. 생각하는 힘, 창의적인 사고, 어휘력, 독해력 이런 게 막 자라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 뭐 해요? 니 그 책 읽고 뭘 느꼈어? 주인공 이름 뭐지? 그래가 어쨌지? 여기서 얻은 교훈은 뭐야? 뭐 이렇게 쌓고 있어. 그러면 책 읽던 애들이요 찐맛 없어. 책이 재밌어가지고 주인공 이름도 모르고 막 읽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막 불안해가지고 일일이 확인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교육에 반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늘 해요. 독후 활동은 절대로 하지 마라. 독후 안 그래도 수학 때문에 뚜껑 날아가는데 또 독후 활동 하다가 괜히 또 뚜껑 날아가니까 엄마들이 섣부르게 독후 활동 할 생각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 생각할 동안 좋은 어린이책이 뭔지를 공부해가지고 좋은 어린이책을 아이에게 많이 찾아주는 작업, 빌려주는 작업, 구입하는 작업 이런 거 하는 게 훨씬 낫죠. 책 읽기는요 그냥 재밌기만 하면 돼요. 아니면 감동적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지식이 들어가는 건요 안 해도 돼요. 엄마도 이걸 잘 모르니까 아이들 머릿속에 뭐 아는 걸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무슨 전집 계속하고 막 0세부터 1세는 무슨 전집, 1세부터 뭐 2세는 무슨 전집, 뭐 이렇게 하면서 5세에서 6세는 무슨 전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옹진이나 교훈 언니들한테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이 불안해가지고 막 그게 아니고 재밌는 책을 읽으면요 또는 감동적인 책을 읽으면 저절로 몰입해 들어가고 책을 읽고 지나갔어요. 콩나물 시루에서 물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근데 애들에게서 뭐가 자라요. 여기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책 읽기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당장 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눈높이 국어 뭐 이런 거 불러가지고 그거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말을 못하겠네. 상처가 될까봐. 노골적으로 말하면요 어린 시절에 학습제 하는 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찌개나 국을 끓였어요. 거기다가 MSG 태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랑. 가족의 건강을 위한다면 MSG 뿌려요, 안 뿌려요? 안 뿌리죠. 근데 장기적으로 입맛을 나게 하려면 뿌리죠. 그 식당 같은 데는 뿌리는 거랑. 근데 가정주부터는 집에 식구들 먹는 음식에 MSG 안 뿌리잖아요. 아이들의 장기적인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하려면 어릴 때 문제풀이 연습, 스킬 배우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맨날 한다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거의 다 나왔겠죠? 혹시 또 안 나온 사람 상처받을까봐. 저는 중고등학교 못 나왔어요. 공장 다니고 검정고시 했거든요. 그 혹시 상처될 수도 있다니까. 고등학교 가면요, 1년 내내 시험 친다니까. 모의고사, 교육적 모의고사 4번, 사설 4번, 중간기말 12번 시험 치고요. 그리고 매일 오답 처리 하락하고요. 오답 심지어는 문제 뺏기라 해. 그 우리 영남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모의고사 치고 나면요, 애들이 문제 뺏기다가 1년 다 가요. 틀린 문제, 오답을 노트에 옮겨 적고 이래야 되니까. 그게 큰일 났어요. 우리는 몇 개 안 틀리거든? 그래, 하루 저녁이면 다 오답해. 근데 많이 틀린 애들 보면요, 정말 고생한다니까. 그리고 보충 수업, 뭐 정규 수업 할 것 없이 전부 그거 해설, 문제 푸는 스킬, 이런 걸 선생님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스킬은 고등학교 때 배우면 돼. 그게 초등 1학년 때부터 벌써 문제 풀리고 있어.
빨간 펜 시켜가 전과목 막 하고 있고. 이 진짜 내가 자녀교육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어. 미안해요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말하려까 자꾸 뭐 상처받을까. 근데 정말 내가 조카한테 말한다면, 내 막내 여동생한테 말한다면 내 엉덩이 한 대 팍 차면서 머리 한번 쥐박으면서 내가 빨리 안 끝나 하고 싶어요. 왜? 이거 몰라서 천천히 이야기하기라고요. 아이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책 읽기. 공부 잘했다는 사람들 보면 다 어릴 때 책을 좋아했대. 아니면 유전자가 좋거나. 근데 유전자 지금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가 후천적 환경을 바꾸는 수밖에.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조선일보 보면 공부 섹션이 있어요. 맛있는 공부하면서. 거기 보니까, 진짜 어떤 엄마가 애를 셋을 키우는데, 첫째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목표가 뭐였는 줄 알아요? 나는 우리 아이로 하여금 이 학교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읽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4학년 돼가지고 전학가 보더라고. 다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새 학교를 옮겨 다녔대. 사실은 그 학교 책이 그 학교 책인데. 이게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의 태도잖아요. 웅진이가 교원에 와서 맨날 강의하는 푸르미 아빠도 어린 시절에 애 유치원을 안 보냈다잖아요. 유치원 보낼 돈 가지고 전집 사가지고 읽혔다잖아. 문제는 푸르미 아빠는 푸르미 엄마가 좋은 어린 책이 뭔지를 잘 몰라. 그래가지고 방판한 웅진 아저씨한테 계속 추천받아가지고 웅진으로 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푸르미 이렇게 영재를 키웠다 하면 책 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분했는지 알아요? 이런 책은 내가 내야 되는데 하면서. 푸르미하고 우리하고 동갑이거든. 책 읽기를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학습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자라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국어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작년에, 오늘 여름인데, 제가 교회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우리 애가 카톡이 왔어요. 서울에서. 아빠, 왜? 그러니까, 시험이 와 이래 쉽노? 이렇게. 무슨 시험? 하니까, 로스쿨 입문시험. 이렇게 하는 거야. 로스쿨 입문시험이 뭔지 알죠? 저는 어릴 때 서울법대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 판검사 되는 게. 근데 중고등학교 못 가고 나가야 되고, 검정고시 겨우 공장에 다니다가 이래가 겨우 경대법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 키울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니는 아빠 못한 꿈을 이뤄야 된다. 서울법대 가야 된다. 늘 세뇌를 시켰거든. 근데 정부에서 법대 다 없앴잖아요. 명문대학에 법대 다 없애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러면 이제 학부는 문과에서 학부는 갈 때가 경영학과밖에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래서 우리 애도 SK와의 경영학과를 갔는데, 경영학과를 이제 나와서 로스쿨 가야 되잖아요. 제가 맨날 요렇게 했거든. 로스쿨 가래 하면서 꼬시고. 근데 우리 애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재작년에 로스쿨 입문시험을 치러 갔다는 거라. 아빠한테 좀 미안했나봐. 지나가는 길에 심심해서 한번 쳐봤대. 근데 시험이 왜 이래 심록하면서 이제. 제가 딱 듣는 순간,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초등학교 때 애들요, 기말고사 치고 와서 시험 쉽다 하는 애들 보면 전부 70점이거든? 이 난이도 구분을 못해. 쉬운지 어려운지. 그게 쉽게 생각된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한 문제 막 아리까리한 거라. 그게 맞는지 틀린지 그래서 시험 어렵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애들 보면 95점 아니면 100점이라. 그럼 우리 시험이 와 이래 심록하길래 꼭 그 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근데 얘가 한 달 후에 모든 국가 이 시험을 관리하는 수능, 교육과정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있거든요. 수능도 관리하고 하는. 거기서 이제 로스쿨 입문시험을 관리하는데, 거기 홈페이지 접속해가지고 지 수험번호를 집어넣고 성적을 딱 인증해가지고 저한테 또 보냈어요. 우리나라 로스쿨 정원은 2,000명인데, 그 중에 7,500명이 그해 시험을 친 거죠. 로스쿨을 가려고 하는. 근데, 우리가 그 시험에서 7,500명 중에 120등을 했어요.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이거든요. 연고대가 각각 120명. 한양대, 성균관대 80명씩인가? 이게 메이저 5대 로스쿨이에요. 그 로스쿨 입문시험에서 우리가 137점을 받았어요. 경북대학교 로스쿨 올리면 110점만 받으면 돼요. 엄청난 점수 받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우리 애가 그 시험 성적을 인정하면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다니까. 어릴 때는 아빠한테 끌려가고 어린 선생님 다니는 게 정말 짜증났는데, 정말 그게 위력이 있네 하면서. 왜 그런지 알아요? 로스쿨 입문시험은
두 과목을 치거든요. 언어 이해하고 논리 추론. 각각 35문제씩. 그것도 대학을 졸업한 애들, 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적으로 왕성한 문과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과서가 없어, 교과서가. 법률가가 되려고 하는 한 인간이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이걸 한 방에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논리적 사고와 언어적 능력을, 언어 능력을 갖다가. 그러니까 교과서가 없어요. 기출 문제집은 있지만 교과서가 없는 시험. 그래서 벼락치기를 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는가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저한테 카톡 그렇게 보냈다니까. 아빠한테 발로 차여가면서 문제 해결을 길자히 풀 때는 정말 속상했는데, 그죠? 이게 논리적 사고를 키워준 거죠. 언어 이해는 완전히 언어 영역이지만 논리 추론이라는 과목은 언어 플러스 수학이에요. 숫자 없는 수학. 가끔 그 영재 수학 같은데 뭐 퍼즐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논리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25이 되고서야 비로소 아빠를 칭찬하더라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겠어요? 어린 시절에 뭘 하는 것이 평생 가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학습 영역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당장 뭐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서 뭐 인기 있는 어떤 것을 막 무조건 할 일이 아니고요. 어린 시절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책 읽기라니까요. 책과 친구가 되게 하는 작업. 뚜껑도 안 열리네. 그리고 책 읽기가 주는 또 다른 유익, 인지 영역의 발달 말고요. 다른 하나가 정서적인 안정이죠.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너를 사랑한다 이 말 못하잖아요. 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언제 하는가 하면 주로 뚜껑 날라간 날 하죠. 뚜껑 날라가가지고 막 행패 부린 날, 잘 때 되면 뛰가가지고 이제 그때 아니면 할 기회가 없어. 너무 미안하니까. 엄마의 모든 권위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애 안고 애 상처를 치유해야 되니까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아까는 엄마가 미쳐서 그랬다. 엄마 잘못했다. 내일부터 안 그럴게. 애들은 내일 또 그럴 줄 알지만 그래도 엄마가 와서 비니까 봐주는 거죠. 그러고도 또 다음날 되면 깨울 때부터 고함 지르잖아.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키워요. 아이들을. 맨날 했나? 왜 그랬어? 저랬어? 뭐 알림장 했어? 가져왔어? 숙제했어? 손 씻었어? 양치했어? 뭐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적과 확인, 지시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한테서 그러면서 정신병 안 걸리는 게 정말 고마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맨날 어떤 사람이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생각해봐요. 나는 우리 와이프가 막 저녁에 소파에 앉아서 지적하는 것만 해도 돌겠는데 이걸 하루 종일 한다고 해봐요. 정말 우리 애들이 건강하게 지금 학교 다니는 게 기적이라니까. 야, 그리고요, 우리한테만 그렇게 또 당하고 자존감 낮아지는 게 아니고 학교 오면 또 경쟁에 노출되고요. 물론 막 친구들과 노는 즐거움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스트레스도 많아요. 내보다 뭘 잘하는 애들 보면 좀 위축되기도 하고 열등감도 느끼고요. 힘센 놈한테 맞기도 하고요. 또 뭐 억울하게 친구가 먼저 뒤에서 찔러가지고 돌아봤는데 선생님이 눈에 띄기는 또 돌아본 지가 눈에 띄어가지고 억울하게 혼나기도 하고요.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처도 받고 속도 상하고 이렇죠. 자, 이걸 회복해야 건강해지잖아요. 정신적으로. 근데 우리로서는 또 잘 안 돼요. 그럴 때 이 좋은 어린이책이 효자노릇을 한가, 우리를 대신해서 아이를 위로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예를 들면 최숙희 씨라고 유명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가 한 분 있어요. 이분이 쓴 그림책 가운데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애는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막 목욕을 하는데 너무 막 목욕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온 목욕탕이 거품 천지가 됐어. 근데 엄마 보고 열받아가지고 막 비누 너무 많이 풀었다고 막 지랄하고요. 또 뭐 짜장면 배달가 시켜줬는데 짜장면 너무 맛있어서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막 온 데 다 튀고 흘리고 막 이랬어. 또 흘렸다고 엄마가 지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마다 엄마가 지랄하는 거야. 애 마음을 몰라주고 이제.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이 그림책에서는 작아지는 것으로 묘사한 거죠. 나중에 보니까 애가 없어 너무 작아져가지고. 우리한테 하도 혼나니까. 없어지고 나서 엄마가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우리 애 어디 갔는가 싶어가지고 막 찾아서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놀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막 찾으러 다니는 거죠. 우리 가끔 그렇죠. 어떤 때 열받으면 막 빨아벗겨가지고 현관밖으로 쫓아내고 막 빨아 안 벗기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어디 갑보고 없다니까. 쫓아내는데 잘 있나 싶어서 현관 문 열어봤는데 구멍으로 봤는데 없잖아요. 그럼 놀래가지고 또 찾아서 댕기죠. 이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얘가 보니까 엄마가 막 자기 없어졌다고 막 울면서 찾아다니고 이러거든. 그걸 보면서 아까 엄마가 화를 냈지만 우리 엄마의 진심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책을 함께 읽어주면 이 그림책의 주인공이 정말 화나가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작아지는 걸 보면 자기하고 동일시 되죠. 이게 독서치료 영역에서는 아이덴티피케이션, 독서치료 영역에서는 동일시라고 그래요. 동일시. 엄마들 연속극 보면서 연속극에 나오는 연예인들하고 지가 동일시 되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연속극 좋아하잖아요. 내가 꼭 요즘 누가 뜨지? 도깨비의 여자가 누구예요? 김고? 거기도 논쟁이 많더라. 나이든 엄마든 공유 좋다하고 옛날에 태양의 후예 할 때는요, 엄마들 전부 막 그 누구? 예? 송중기 상대요. 그래, 지가 송혜인 줄 알고 막. 오죽하면 저한테까지 카톡이 왔다니까? 수요일, 목요일이 남자들의 행동 요령하면서 본방사수를 하려는 와이프 앞으로 얼쩡거리지도 마라카면서. 끝나도 송중기의 잔상이 어른거리는데, 그 남편 왔다 갔다 해보면. 이게 동일시대거든, 동일시. 그리고 주인공이 갈등을 겪거나 이럴 때 막 나도 아슬아슬하고요. 주인공이 막 화해하고 막 사랑하고 뽀뽀하고 이러면 나도 막 뽀뽀한 것 같고 이렇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엄마가 막 울면서 찾아다니고 막 이럴 때 나 속상이 풀리죠. 카타르시스. 자기 정화가 내면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책을 다 덮고 나면 뭔가 하나 깨닫는 거죠. 우리 엄마가 비록 화는 내지만 진심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혼났던 것이 원인 무효가 되고 이제 그죠? 그것이 상처가 돼서 아이를 깊이 이렇게 자존감 낮아지게 하지 않고 이렇거든요. 좋은 어린이책이 이런 효자 노릇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하고 어릴 때 책을 읽어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요즘도 연구소에서 저하고 같이 인문학 수업을 하는 꼬마들이 있는데 내가 우리 아이 읽어주면서 울었던 책을 꺼내가지고 읽어주거든요. 그러면 얘들은 눈 멀뚱멀뚱하게 가서 선생님 왜 울어요? 이렇게 자꾸. 어릴 때부터 이런 감동적인 책을 읽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전부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니까. 그 학년이 높아지면 시시해지고 핸드폰 생기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 건강한 심리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자존감이 높아야 결정적 시기가 왔을 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자존감이 낮으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엄마들은 너무 짧게 보고 지금 막 당장에 뭘 해결하기 위해서 애 자존감을 낮추고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이 키우는 이런 긴 마라톤 같은 거라고 했죠. 단거리 경주 같으면 지금부터 전력 질주해야 되고 학습지 막 5만 거 다 시켜가지고 막 맨날 풀려야 되고 막 이렇죠. 당장 승부가 나는 것 같으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긴 레이스예요. 교육 전문가들의 세계에서는 마라톤에서는 49.19km를 뛰면 42.19km를 뛰면서 보통 스포트 지점을 35km 지점 정도로 봐요. 그 전까지는 페이스를 조절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일찍 뛰가는 인간들이 있어. 얘들은 뭐라고 불러요? 페이스메이커라고 불러요. 페이스메이커는 우승할 생각이 없어. 완주할 생각도 없어요. 상대방 우승 후보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꼭 아파트마다 라인마다 페이스메이커가 있다니까. 로또 사는 그 옆편네 그거 보면 뭐 오만 거 다 시켜. 그래 또 잠깐 반짝이는 성과도 있어. 그러면 내가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막 나도 저래야 된다 싶어가지고 또 막 옆집에 갔다 올 때는 표정 관리하고 들어져. 우리 집 문 닫고 딱 현관 앞 들어온 순간 애 불러가지고 야 저 집에서는 뭐 하대 하면서 니 왜 생각하노 하면서
우리 생각하기에는 눈으로는 엄마가 벌써 째려보면서 묻는데.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이래가지고 뭐 자꾸 뭐 시키고 막.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애는 심지어는 피아노 학원도 안 다녔어요. 태권도 학원도 안 다녔고. 아까 제가 우리 아이 로스쿨 입문시험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길게 보고 보면요. 자, 로스쿨 입문시험뿐만이 아니죠. 수능 국어시험 다 쳐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초등학생 엄마쯤 되면 대부분 수능 경험이 있는 세대일 텐데 수능 국어시험을 치면요. 16쪽이 나와요. 8절지 16쪽. 국어시험 문제가. 지문 빽빽하게 있고요. 밑에 문제 3문제 달랑 달려있어요. 그 긴 지문을 읽고 이해해가지고 3문제 겨우 풀면 페이지 넘기는 순간 또 태산 같은 지문이 턱 있어. 또 몇 개 풀고요. 이런 식으로. 그걸 80분인가 정해진 시간 안에 다 해결해내야 돼요. 이거는 우리말로 되어 있어서 엎어놓고 자지도 못해. 수학은요, 모르면 엎어놓고 자면 돼. 어차피 안 되니까. 근데 양심이 있어가지고 우리말이니까 이건 차마 못 덮줘요. 그 끝까지 한번 해볼기라고 막 하다 보면 종쳐요. 시간이 모자라요. 한 교실에 30명이 시험을 치는데 그 텍스트를 다 읽어내고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5분 남겨가지고 수험지 뒷면에 정답을 옮겨 적고 가채점 하기 위해서 이런 애들이 한 교실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다니. 이게 우리말로 된 국어시험인데도. 영어 수학 걱정할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거 책 읽는 습관, 책을 좋아하는 습관이 쭉 자라와야 되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 과목에 영향을 미쳐요. 사회나 과학을 따로 할 필요 없어. 책 읽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회나 과학도 따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마케팅, 사교육 마케팅 그렇게 하죠. 4학년만 돼도 막 어려운 한자 용어가 나온다 하면서 막. 실제로 4학년 교과서 같은 데 보면요. 한자가 막 나오거든요. 등고선 이런 말 나오고 축척 뭐 과학 쪽에는 뭐 용액, 용매, 용질 뭐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봐. 어릴 때부터 한자 해야 돼 하면서 또 장원 한자 하고 막. 그게 아니고 좋은 어휘를 계속 읽다 보면 저절로 어휘력이 늘어요. 한자 못 써도 돼. 옛날 지금 뭐 법원도 요즘 판결문 쓸 때 다 우리말로 써요. 이 뜻이 무엇인지 알면 되죠. 그러니까 좋은 어휘를 계속 읽다 보면 많은 관련 어휘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고3 되면 그렇게 수능시험장 가보면 이걸 깨닫죠.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1학년 교실로 내려보면요. 실제로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국어 공부할 시간도 사실 없어요. 왜? 수학 공부해야 돼. 야자 시간에 주로 자기 공부하죠. 그 야자 시간의 대부분 70%를 수학 공부를 해야 하고요. 나머지 한 20-30%를 영어 공부해야 돼요. 고등학교 가면 그게 입시에서 관건이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거든. 그럼 국어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책 따로 못 읽죠. 우리 아이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도 중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읽었는데 고등학교 가고 나서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대학 가서는 맨날 논다고요. 군대 갔다 왔지 홍대 클럽 앞에서 논다고 시간 보내고 우리는 20살에서 27살까지 책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제가 우리 서울에 오피스텔 가보니까 대학생인데 책이 한 권도 없어. 방에. 와 이게 논팽인지 대학생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 충격받았어요.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자기는 어릴 때 너무 많이 읽어가 이제 책 읽는 게 지겹대. 근데도 그 어릴 때 읽었던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니까. 물론 커서 이제 그때는 1학년 때고 논이라고 정신없어서 그렇고 이제 커서는 뭐 전공책도 있고 하긴 했지만 어릴 때 잘해요. 어릴 때. 중학교 때 어때요? 사춘기죠. 스마트폰 주어져요. 그러면 진짜 책 읽기 어려워지고요. 근데 엄마들은 불안해가지고 할 수 없이 독서논술 전문 학원 보내요. 비싸게 주고. 거기 가면 뭐 한 달에 뭐 몇 권이라도 추천해주면 그거라도 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늦었어요. 책 읽기가 그렇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고학년 때 마찬가지죠. 근데 불안해요. 책 읽기 중요하다는 소리는 다 해요. 그럼 할 수 없이 뭐 한우리 독서논술 해야지 또. 아니면 뭐더라? 푸르넷에서 하는 뭐 또 있던데. 뭐 이런 저런 뭐 학습지 커리큘럼 있죠. 또 동네마다 뭐 책나무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책과 관련된 또 저학년 프로그램 있죠. 그런데 보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 저학년 때 다 학습지 하고 있고. 정말 책과 친구가 되게 하는 작업을 엄마들은 안 하고 이상한 엄마들끼리 정보라고 이렇게 유통하는 것들 보면 별로 좀 정확하지 않은 이런 정보들이 많이 유통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유아 시기에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언니들의 활약 때문에
온 집집마다 전집으로 도배하고 있어요. 어떤 집 거실을 제가 촬영했어요. 실제로 제가 저하고 상담하고 이런 엄마들 보니까 한 2-3천만 원치 도배해봐야 애 방 한 칸 겨우 채우는 거라. 별로 흔적이 별로 안 남는데. 근데 목돈으로 막 적금 깨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 저는 진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엄마들이 애들 옷 살 때 보면요. 항상 애가 잘할 걸 생각해서 몇 벌 안 사. 그리고 잘하면 또 사고 잘하면 또 사고 이렇더라고. 한꺼번에 100벌 사는 여편네를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신발이나 이런 거 한꺼번에 100벌 사는 여편네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책은 한 방에 뭐 몇백 권씩 막 겁도 없이 지른다? 그리고 뭐 도배해놓고는 저기 책이라고 막 저건 책이 아니고 인테리어. 이거 없애고 나면 좀 허전하죠. 뭔가 벼락방이 뭐 좀. 그래서 참았네. 버리라는 소리도 못하겠어. 이거 보고 있으면 언젠간 읽겠지 하고 책 쳐다보다 애 쳐다보다 책 쳐다보다 애 쳐다보다 하면 또 뚜껑 날라가. 그리고 대부분의 책들은요, 지식 중심의 책이고. 그리고 엄마들이 불안해하니까 또 요즘은 진짜 알량하게 책 뒤에다 문제를 붙여준다? 책 뒤에 2쪽, 3쪽짜리 문제를 막 붙여가지고, 이게 책이에요. 이게 문제집이지. 애들한테 뭐 물을 거 엄마들 대신에 문제를 만들어서 붙여놨어. 그런 걸 좋은 전집이라고 막 소문내고 다니고 뭐. 사회탐구 뭐 어쩌고 지랄. 6살짜리가 사회탐구 전집을 막, 사회탐구 수능치나 지금? 이 큰일이에요, 진짜.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 그리고 대부분 지식중심 체육이고요. 그래도 애들이 전집 중에서 좀 그래도 창작, 뭐, 개사코. 창작이란 말 자체가 벌써 이상한 말이지만, 전집 중에서 과학 전집, 위인 전집, 뭐 이런 거 다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창작 전집이 된 거야. 창작이라는, 이게, 모든 게 다 창작이지, 그러면 뭐. 다른 건 뺏겼단 말이잖아. 동화책만 창작 전집 이렇게 보죠. 푸르벨, 테마동화, 1, 2. 이걸 창작이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가면 다 창작이 아니고 모방이라는 뜻이에요. 좀 이상하죠. 책 조잡하게 만들어요. 내가 나중에 전집 회사에 고소당할라. 보통 저자가 불분명하기도 하고요. 기획팀이 막 만들어내고 막 또 세계 전집, 청소년이 읽을 세계 명작 전집을 다이제스트 해가지고 그걸 유아들 보고 읽으라고 막 창작 전집이라고 내놓고요. 또 얼마나 친절한지 막 녹음 테이프까지 준다? 엄마 설거지 하려고 바쁘니까 녹음 테이프 틀어가 읽으라고. 이게 제정신인가 몰라. 아니, 엄마의 마음을 담아서 책을 읽어줘야 되는데, 이건 스토리를 애한테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기계음을 들려주면서 그걸 애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 이게 책 읽기예요? 사육이지, 사육. 양계장 가면요, 제가 진짜 전라도 정읍에 있는 양계장을 가봤는데, 닭은 일생 동안 낳을 달걀의 개수가 정해져 있대. 나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재우고 있잖아요. 24시간 음악 틀어놓고 불 켜놓는다니까? 그러면 닭은 뭐 계속 알 낳고 패게 되는 거라. 이게 사육하는 거잖아요, 사육. 우리 애가 무슨 닭도 아니고, 엄마 설거지 하는 동안 능률적으로 뭐 테이프 틀, 책을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책을 읽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지나가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할 수만 있으면 전집을 빨리 버리는 게 좋아. 왜냐하면 그 쳐다보다 뚜껑 열린다니까. 안 읽어요. 대부분 지식 중심의 책이거든. 옛날에는 학력고사 시대에는 한 개인이 지식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 천재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수능 시대가 됐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지식은 이제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어. 필요하면 찾아보면 되죠. 요즘도 앉아서 찾아보잖아, 스마트폰으로. 지금은요, 검색한 정보, 내가 확보한 정보들을 어떻게 잘 연결해서 재가공해내느냐, 이런 능력이 훨씬 중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책 읽기도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면 안 되고요. 예, 요즘 말로 하면 인문학적 책 읽기를 해야 되죠. 그렇다고 과학이나 사회를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저학년 때 기본적인 책 읽기는, 원래 인류 문화의 그 기본적인 책 읽기는 문학이죠, 문학, 시.
옛날에 인류 최초의 뭐 작품부터 시작해 보면 다 문학이에요. 사람 사는 이야기. 아이들은 특히 자기 이야기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 동의시되고 빠져들고 몰입하고 즐거워하고 이러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다뤄야지 먼 나라 뭐 어떤 위인 이야기 뭐 이런 거. 에디슨이 뭐 헛간에 들어가가지고 막 알 품고 앉아가지고 지그시 막 뭐 한 것처럼 우리 애도 책장에 앉아서 지그시 에디슨처럼 공부하라고 에디슨 읽히잖아. 너무 먼 나라 이야기죠. 즉 아빠 인생도 관심이 없는데 에디슨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저는 우리 아이 5학년 때 진짜 해봤다니까. 아빠 인생 체험하기 하면서 아빠가 저 서구 비산동 슬럼가에서 열 몇 군데를 이사 다니면서 험한 인생을 살았다. 너는 지금 복받은 줄 알아라 하면서 아빠가 살았던 집을 직접 탐방해보자 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 제가 아빠 인생 체험하기 프로그램을 딱 기획해가지고 우리 애 데리고 이제 비산동 가는데 이 새끼 출발할 때부터 찌라하는 거라 더워 죽겠는데 꼭 이걸 해야 되나 뭐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막 제가 출발하다가 때려쳤어요. 열받아가지고. 애는요 자기 엄마 아빠 인생도 관심이 없다니까. 좀 커야 되죠. 자기가 그 경험을 해봐야 이제 그때 가서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죠. 오늘 우리 아이가 카톡이 왔어요. 아침에 우리 가족 3명 카톡방에 뭐라고 온 줄 알아요? 엄마 지금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라고 너무 수고했어. 이제 그만하고 퇴직해서 편히 쉬어 있거든. 지가 지금 일본에 가가지고 신입사원 연수를 받고 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 이틀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이제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경험한 걸로. 그래 무심하가 오늘 아침 카톡이 왔더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가지고 감동 먹었다 하면서 막 오늘 감동 먹고 출근한다 하면서. 이제 커야 우리 마음을 아는 거죠. 어릴 땐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뭐 위인전집을 4세에서 5세 사이에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것도 또 주로 영웅이나 훌륭한 업적을 남긴 위인들만 꼭 읽힌다? 전부 그래야 되라고? 엄마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거 자꾸 읽으면 엄마 아빠 개무시한다니까? 그래서 위인전집이란 말도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인물 이야기라고 이제 이 장르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인물 이야기죠. 그래서 체일기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전집은 중고나라 갖다 빨리 파는 게 좋고요. 지금 많이 팔고 있어요. 제 강의를 들은 엄마들이. 제 강의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방방 곳곳에서 지금 전집 처분하고 있어. 늦어지면 이제 처분도 못해. 심지어는 베트남에서요, 유튜브로 제 강의 듣고 대구에 2번이나 상담하러 왔어요. 자, 이제 긍정적으로 돌아가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왜 드렸는가 하면 체일기가 내 아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이제 인식시키려고. 첫 번째죠, 첫 번째.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아이 문제가 아니고요. 엄마가 주로 자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엄마가 이 체일기가 아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절히 깨달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머리로는 다 알아요. 웅진교원 가서 푸르미 아빠 강의 다 들었을 테고, 그죠? 오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는 다 알죠.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한참 걸리고요. 가슴으로 내려와도 내 삶에서 그게 실천되는 건 더 어려워요. 실제로 책을 사는데 내가 돈을 지출하는가 여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어린 서점에서 이거 엄마들 많이 관찰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엄마가 한 권 사는데도 벌벌 떨더라고. 그런 엄마들이 원더랜드 보낸다 할 때는 바로 100만 원 결제하잖아. 이 진짜네. 폴리나 원더랜드 영유 보낼라 해봐야 돈 얼마나 비싼데. 그런 거는 과감히 쓴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어린 시절 우리 아이 책 읽기는 벌벌 떨면서 막 빌려보지 캐사코 막. 여기 가면 또 도원도서관 있잖아요. 도원도서관. 여기 좋은 도서관 있잖아요. 우리 집 옆에 가면 달서 어린이 도서관이 있어요. 그 요즘 학교 어린이 도서관도 좋은 책이 많이 들어와 있죠. 이제 좋은 어린이 책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학교도 대부분의 전집 버리고요. 옛날에는 학교 도서관에 집에서 버리는 책 한 권씩 들고 오라했다니까. 그 집에서 버릴 책. 그거 들고 가면 쓰레기통도 아니고 있잖아요. 학교 도서관이 전부 그런 책으로.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좋은 어린이 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사사 선생님 배치하는 학교도 많고요. 그래서 좋은 어린이 책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을 잘 활용하셔도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좋은 책 읽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뭔가 하면
아이에게 책을 읽을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많은 엄마들이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짜투리 시간에 태권도 갔다가 끝나고 수학 가려고 1시간 남지? 그때 책 읽으래. 하고 엄마는 어디 캐바레 갔는지 어디 가고 없어. 애가 그럼 그때 책 읽겠어요? 읽는다 해도 건성을 읽죠. 책은요, 게임하고 달라서 펴자마자 재밌진 않아요. 게임은요, 시작하자마자 재밌다니까. 근데 진득하게 재미를 느껴야 되는 몰입에 들어가는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게 책 읽기인데 쫓기면서 다음에 또 금방 어디 가야 되고 막 이런데 그 짜투리 시간에 읽으려고 하면 못 읽죠.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드는 게 Y 들죠. Y. 읽으라 하면 엄마 겁은 나지 할 수 없이 드는 게 만화책이에요. 만화책. Y를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지 요즘은 뭐 Y가 얼마나 막 이거 장르를 넓혀 나가는지 완전히 이게 책도 아니고 무슨 고발당할까봐 차마 말을 못하겠어. 이거 우리 애 어릴 때는 덕성여대 이용복 교수가 그린 새 먼 나라 이웃 나라 라는 만화가 온라인 시장에서 제일 많이 팔린 만화였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가나 출판사하고 진짜 삐리한 조잡한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내가지고 그걸 시리즈로 계속 내가지고 막 그림도 진짜 그런 걸 또 막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엄마들이 좋아가지고 막 전집 사가 막 읽히고 막 또 좀 있으니까 가나 출판사를 무너뜨린 게 어딘지 알아요? 마법천자문 시리즈. 그래가지고 마법천자문이 확 휩쓸렸대요. 요즘도 마법천자문 득세지만 거기에 어느 날 Y가 등장해가지고 이게 뭐 오만 장르로 지금 Y라는 이름 달고 무조건 막 책 내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은 그런 말풍선 있고 뭐 이상하고 기묘한 액션 있고 막 이러니까 그냥 부담 없이 내용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거 읽고 있는 거지. 이게 왜냐하면 좋은 어린이책 읽기에 대한 습관이 안 잡혀 있어서요. 뭐 만화책이 어린이책 출판 시장에서 뭐 한 4분의 1은 차지하니까 안 읽힐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균형을 잡아줘야 되죠. 글밥 있는 책. 세 번째 조건은 좋은 어린이책이 아이 손 닿는 곳에 늘 있는 게 좋아요. 물론 도서관을 잘 활용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정말 책 읽기가 중요하다면 아이 침대 주변 책꽂이 같은데 손 닿는 곳에 책이 항상 있는 게 좋아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어느 애가 학교 갔다 막 뛰어들면 아빠 그 책 어디 있어? 하면 막 찾더라고. 한 3년 전, 2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그 책 생각이 났겠지. 속상하거나 뭐. 그래서 지금 좀 위로를 받고 싶겠죠. 아이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그 2년 지난 책을 막 찾아요. 근데 이게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때 그 책이 집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또 지나간다니까.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책은 집에 소장하는 게 좋죠. 소장용이라고 부르죠. 소장용. 전집 그거 소장하지 말고. 아이고.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은 저학년일수록 엄마들이 책을 읽어줘야 돼요. 옛날에 EBS 다큐멘터리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다큐멘터리 제목이 책 읽어주기가 우리 아이들의 책 읽기를 좌우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글을 안다 하더라도 책을 읽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행간의 숨은 뜻 이런 것도 읽어야 되고요. 분위기, 배경, 뭐 느낌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거 못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읽어줘야 되죠. 엄마들 읽어주면 애들이 독서 수준은 예를 들어서 1학년 수준에 하더라도 엄마들 읽어주면 4학년 책도 들으면 소화할 수 있어요. 엄마가 좀 분위기도 이렇게 잡아서 읽어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겨우 한글 깨우친 애들 보고 네가 읽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우리 연구소에서 저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하고 인문학 수업, 그림책으로 인문학 수업 하는 꼬마들이 있는데 4학년 애들도 책 읽으면 떠듬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저도요 책을 읽다 보면 책을 텍스트대로 안 읽고 엉뚱하게 읽는 경우가 많죠. 내 어느 습관대로 이렇게 읽거든요. 아이들은 뭐 더 하고 1학년들은 뭐 이거는 뭐 해독, 암호 해독하는 거지 한글은 다 알아요. 제가 해보니까 우린 다 글자 다 안돼. 책 잘 읽을 수 있대. 그래 한번 읽기 시켜봤어요 1학년들한테. 그랬더니 뭐 이거 뭐 완전히 암호 해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1학년들한테 책 읽으라고 하는 것은 고문이에요. 오히려 부담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읽어주는 게 좋죠. 내가 읽어주는 것이 정말 어렵잖아요. 목 아프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빠들이 도움을 청하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기계에 의존하면 안 돼요. 우리 책 읽기란 것은요, 내 마음을 아이들한테 흘려보내는 작업이거든요.
책의 내용을 주입하는 작업이 아니라 책을 매개로 내 마음을 아이에게 흘려보내는 작업이에요. 그 애들이 책 내용 다 놓쳐도 돼요. 근데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지금 엄마 마음은 정상적이구나. 아직 사이코가 아니구나. 이걸 이제 인식하면서 애들이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그 작업이 책 읽어주는 작업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책을 읽어주는 것이 좋다. 저는 실제로 우리 아이 5학년 때도 책을 읽어줬어요. 물론 지가 읽는 게 훨씬 많았지만 아빠의 마음을 전하는 책, 아빠가 죽고 나서 자기에게 남긴 것, 뭐 이런 주제를 아빠가 내게 남긴 것, 이런 책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아이보다 먼저 죽잖아요. 근데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그 마음을 담아서 그런 아빠와 관련된 주제의 책을 제가 항상 직접 읽어주고, 침대에 같이 누워서 읽어주다가 아빠 울면 애는 또 아빠 왜 울어 하면서 아빠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아빠 그래 슬프나 하고. 요 네 가지 조건을 갖추면 이제 비로소 아이들이 책을 좋아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그러면 우리 엄마들이 대부분 왜 전집을 사재는 가면 좋은 책이 무슨 책인지 몰라. 그죠? 막연하고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동네 언니들한테 이제 의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집을 주로 사재게 되는데, 사실은 죄송한 말이지만 어린이 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어느 책이 좋은 책인지 이런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서 아까 교양생 카드에 뭐 독서 모임 만드는데 8명 모였다고. 우리 연구소에 오시면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그림책 한 권을 선정해서, 그것도 주옥 같은 그림책을 가지고 엄마들한테 직접 읽어주고요. 그리고 그 책에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건져 올려서 아이들에게 나눠줄 것인가, 이런 수업을 해요. 공짜예요, 공짜. 오늘 신문에도 났다 했죠. 지금 매주 금요일만 되면 10시 반에 하는데 한 40명 정도 와요. 자리 없어요. 이런 이제 공부를 해야, 사실은 저도 공부한 거잖아요. 저는 정말 그냥 평범한 동네 아빠였어요. 근데 내가 괜히 마누라한테 큰 소리 치는 바람에 4살 때부터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됐기 때문에 뭐 자꾸 이렇게 어린 서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눈이 떠진 거죠.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저절로 눈이 떠지게 돼 있어요. 자, 좋은 책을 고를 때 가장 기본적인 건 남들이 많이 산 책을 고르는 거라. 많은 사람들이, 그죠? 공통적으로 이제 아무 책이나 사겠어요. 소중한 돈을 지불하는 것인데. 그래서 좋은 어린이책을 살 때 이른바 베스트셀러를 사면 되죠. 베스트셀러 중에도 만화책 이런 거 말고 여기 보면 Y 이런 거 없죠. 진짜 많이 팔렸지만 이런 건 통계에 잡히지 않아요. 그 전문가들이 정말 좋은 어린이책을 잘 선별해서, 자, 이건 찍을 필요 없고요. 뭐 10권 익히고 말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좋은 책을 이제 고르는가, 어떻게 좋은 책에 대해서 접근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일단 베스트셀러를 꺼냈어요. 아이들에게 우리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이 들게 하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고,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목표인데, 그리고 인지 영역, 학습적인 영역은 저절로 자라게 하는 거죠. 우리 전략은.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따뜻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이런 책은 이제 집에 한 권 소장해야 되죠.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책이에요. 이 그림책이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연구소에 오는 중학생들하고도 이걸 가지고 수업도 해요. 너는 특별하단다. 이건 미국에서 수천만 부 팔린 책이에요. 이건 소장용이죠. 집에 가보고 이 책 있으면, 아, 이 책 좀 안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책들. 없으면 책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자, 이건 캐나다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 책도 2,5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이거 유명하죠.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이기도 해요. 저는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한테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릴 때는 네가 100점 맞으면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한 개 틀리면 넌 뒤진다. 제가 이렇게 아이를 키웠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점점 많은 과정을 겪고 그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뚜껑 맨날 날아가고, 그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저도, 아, 더 소중한 것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실제로 제가 좋은 학부로 소문나가지고, KBS 토요 아침마당에 나가게 됐어요. 1시간 동안 녹화했어요. 우리 애 보고 같이 나오려고 했는데, 우리 애가 쪽팔린다고 안 나가는데.
그 1시간 동안 녹화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녹화 방송을 볼 아드님한테 한마디 하라 하더라고.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내 진심을 담아서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제가 사랑하는 내 아들 명예가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내 유언이죠, 유언. 이건 지금도 유효해요. 아이가 제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았어요. 저는 로스쿨을 가서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지만 아이는 자기 인생이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갔어요. 그 내 생각을 고수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세대 차이 난다고 애들이 대화를 안 하려고 하죠.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자격증 있는 게 좀 좋지만 변호사 자격증 있으면 평생 먹고 살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아이 생각과 달라요. 어떻게 해요? 제 생각을 내려놓고 아빠는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부모 마음이죠, 부모 마음. 어제는 일본에 가서 이제 회사 생활 해야 되니까 양복을 사러 나갔는데 일본 양복은 아래 위 그 사이즈를 따로 선택 안 하게 돼 있고 통째로 선택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불편하다고 4월 말 되면 이제 그 우리 아이가 치과 치료 때문에 청담동 지금 치과에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이제 서울에 온대. 그 한국에서 양복을 산다고 지가 가지고 있는 용돈은 전부 엔화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이 없다고 양복 산다고 돈 50만 원만 보내래. 근데 제가 애가 50만 원 보내라고 하잖아요. 저는 항상 100만 원 보내요. 애가 10,000원 돌라면 2만 원 주고요.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뭐 전문가들은 뭐 애 경제교육을 잘 시켜야지 용돈 관념을 심어야지 이지랄하고 있어. 이건 부모 마음이 아니죠. 선생님 마음이지. 저는 어릴 때 엄마 떠나서 이제 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친척집을 전전하고 이랬는데 항상 눈치 보이고 자존감 낮고 객지생활 하면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그래서 사람이 옹졸하고 이랬어요. 주머니에 뭐 100원짜리 몇 개 드는 거 항상 확인해야 되고.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우리 애는 어디 나가서 생활할 때 자기가 이렇게 옹색하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형편이 되는 한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거든요. 지도 나중에 아빠가 되면 언젠가 제 마음을 알겠죠. 이 책이 꼭 그 책이에요. 애가 뭐 말씀 부리죠. 어릴 때는 막 기어다니면서 다 쏟고 막 이러죠. 또 좀 크면 막 버튼 누르고 막 엉망을 쳐요. 또 좀 크면 막 친구하고 싸우고 막 이러고 사춘기 되면 또 막 장발 머리 기르고 막 가출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 부모가 이 아이가 이런 수많은 성장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항상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낮에는 물론 속상해서 막 열받고 막 하기도 하지만 밤에 잘 때만 되면 이 아이를 꼭 안고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책은 아주 간단한 책이에요. 애가 사고 칠 때마다 혼내고 막 속상하고 하지만 밤에는 꼭 애를 끌어안고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해요. 계속 사춘기 때도 그렇고요. 대학 가서 집을 떠날 때도 그렇고요. 나중에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자기가 아기를 안고 창문을 이렇게 창문 너머를 바라보면서 회한에 잠겨가지고 엄마 생각을 하나 봐. 근데 신기하게도 이 젊은 아빠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끌어안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아가야, 아빠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엄마한테서 배운 그대로 또 다시 자식한테 하는 거죠. 이게 은혜를 갚는 길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우리 못 갚죠. 또 원망도 좀 있으니까.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고 원망은 평생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친정엄마 좀 서운하게 하고 막 이러면 막 꽁하 해가 막 알고 보면요 정말 우리가 참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거든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혼자 32살에 과부돼가지고 우리 삼형제를 키우면서 그죠?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한테 베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속상하면 엄마한테 저는 항상 뭐라 하는지 엄마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엄마 그럼 나도 학교 보내줘 보지. 형편이 안 되고 못 보내준 줄 빤히 알면서도 내 속상할 때마다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나도 남들처럼 학교 보내줘 보지. 그럼 내가 잘 살았을까 아이가. 맨날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 은혜를 갚았다는 생각이 없어요. 너무 죄송했죠. 근데 내가 지금 아주 내가 평온해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내한테 한 것처럼 내가 우리 아이한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은혜를 갚는 것이구나. 예? 내리 사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에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또 아이한테 하니까 그 부모님 은혜가 헛되지 않은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젊은 아빠가 그 아이한테 자기 아기한테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한 그 마음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네이버 잘 검색해 보시면 자장가 영어 버전도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아이한테 항상 이 말 하거든요.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 영어 버전도 있어요. 애들 들려주면 굉장히 좋은 거죠. 이 캐나다에서 발간돼가지고 미국에서 먼저 소문나가지고 2,500만 부가 팔렸는데 캐나다에서 이 작가가 이걸 모르고 있었어. 나중에 알게 된 책이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고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림책이죠. 1950년대에 나온 책인데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모든 것은 소중하다. 이걸 메시지가 주는 거죠. 우연히 길가에 떨어진 강아지 똥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냄새나고 다 피해가고 이런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민들레 홀씨가 하나 딱 떨어져가지고 이 민들레가 싹을 틔우는데 강아지가 자기 자신을 전부 들여서 강아지 똥 안에 있는 영양분을 민들레가 다 흡수해서 민들레가 꽃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찮아 보이고 서글퍼 보이고 이렇더라도 사실 우리가 다 모를 뿐이지 우리 아이가 쓰일 소중한 곳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소중하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진짜 이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00만 부를 돌파한 책이에요. 밀리언셀러. 이 안동에 사시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권정선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화 작가죠. 그래서 지금 그 권정선 선생님의 그 일생을 기려서 안동에 가면 폐교된 초등학교를 그죠? 권정생 동화나라로 만들어놨어요. 거기 가보시면 영상물도 있고 이 선생님이 쓴 주요한 캐릭터들의 동상도 있고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애들이 마음껏 뛰놀 수도 있고 우리 연구소에서는 그때 재작년 가을에 소풍도 갔어요. 여기. 어머니들 나중에 시간 나시면 체험학습을 한번 가보세요. 구름빵은 요즘 핫한 작가 백희나가 그죠? 쓴 첫 작품인데 이게 그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직장에 간 아빠를 생각한 아이들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잘 살려져서 이거 알아요? 뭐 다 아니까 시시하다 이런 분위기인가 지금? 이분은 뉴욕에서 유학하면서 지점통과 뭐 이걸 해가지고 보통의 그림책은 보통 일러스트잖아요. 일러스트나 회화인데 이 백희나의 그림책은 전부 입체적인 지점토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그걸 사진을 찍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기법으로 벌써 10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아주 촉망받는 그런 작가가 됐죠. 이건 주니어 김영사에서 나온 건데 이거 도서관마다 수십 부씩 있더라고요. 출판사에서 마케팅을 했는지 어쩐지 도서관에 수십 부씩 둘 만한 책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책이긴 하지만 이건 다 알더라고.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초등학교 3학년 어느 학급에서 일어나는 아이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서울로 전학 간 영대라는 꼬마가 돌봐주는 사람 없고 이래가지고 늘 자존감이 낮고 치이고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감동적인 소통이 일어나죠. 저는 이거 읽어주면서 우리 아이하고 많이 울었고요. 지금도 연구소에서 가끔씩 아이들 책 별로 안 읽는 애들 보면 내가 이거 불러 앉혀놓고 읽어주거든요. 저는 울고 막 애들은 멀뚱멀뚱하고 막. 이건 뭐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되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책이죠. 얘는 뭐 뭘 잘 못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맨날 지적받고 이 선생님은 애들한테 나쁜 어린이표를 발부하죠. 그래서 나쁜 어린이표 받은 놈은 항상 화장실 청소하고 막 이래야 돼요. 얘는 단골인 거야. 나쁜 어린이표 받는 단골. 어느 날 열받아가지고 선생님 없을 때 선생님 서랍을 뒤져서 나쁜 어린이표 다 훔치잖아. 그래가지고 화장실 변기통에 빠뜨리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진짜 재밌어요. 이거 황선미라는 작가인데 이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류 작가죠. 이거 마다노 나온 암탉 을 쓴 사람이에요. 이건 뭐 이제 워낙 유명해져서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고 연극으로도 뭐 공연되고 이런 유명한 작품이 됐죠. 이런 책들이 소위 말하는 좋은 어린이 책인 거예요. 이런 책들을 한 권 한 권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가방 들어주는 아이는 이 작가가 고정욱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 작가 자신이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쓰는 모든 동화는 장애를 소재라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책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외국 책들 번역해 들어온 거 보면 정말 재밌는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우리 아이가 가장 좋아했던 책이 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 로알드 달이라는 영국 작가가 있어요. 이분은 너무 애들 재밌게 해서, 우리나라 책들은 좀 진지한 편이고요. 서양 책들은 이상하게 좀 재밌어. 우리나라는 좀 무거워, 주제가. 요즘은 좀 안 그렇지만. 근데 서양 책들은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이 로알드 달의 작품들은요, 애들이 재밌어 환장한다니까. 작년 여름에 우리 애가 카톡이 왔어요. 아빠, 내 대구 내려가면, 우리 가족끼리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하더라고. 무슨 영화 하니까. 마이 리들 자이언트 하더라고. 작년 여름에 개봉한 영화죠. 마이 리들 자이언트. 그게 뭔데? 하니까, 왜 어릴 때 내가 좋아했던 책이 있잖아 하면서, 우리말로 내 친구 꼬마 거인이라고 번역됐어. 이게 로알드 달의 작품이고, 같은 시공주니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죠. 어릴 때 그걸 보고 너무 재밌어 놓으니까, 작년에 26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개봉한다고 같이 보러 가자 하더라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만들어진 어린이 책 단행본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샬롯의 거미줄이에요. 시리즈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당연히 해리포터고요. 두 번째가 나니아 연대기고요. 세 번째가 뭐더라? 하여튼 이거 수억 부 팔렸죠. 해리포터는 8억 5천만 부가 팔렸고요. 이런데 단행본으로 한 권짜리로는 이 샬롯의 거미줄이 4천만 부가 팔려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이 고학년용 책이죠. 이런 게 베스트셀러라는 거죠. 그리고 거의 못지않은 책이 삐삐롱 스타킹. 어릴 때 만화 영화로도 우리나라에서 상영되고 한 그 린드그린이라는 사람의 책이죠. 자, 이건 우리 국산책, 창비에서 나온 고학년용, 교과서에도 실린 책이에요. 이 지은이가, 김중미라는 여자가, 운동부 출신인가 본데, 인천의 어느 마을, 빈민가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방을 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 자기가 들어가서 공부방을 차린 마을 이름이 옛날 이름으로 괭이부리말리예요. 거기 사람들 이야기. 유명한 책이죠. 자, 이건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권정희 선생님의 그림책은 강아지똥이라면 소설책은 몽실언니죠. 이게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요. 하여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고학년 청소년용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눈물 없이 못 보는 책이죠.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이런 책인데. 자, 이런 책들을 이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책들을 이제 하나 알았어요. 한 10권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책을 잘 만드는구나, 이렇게. 그럼 이제 지은이를 따라가면 되죠. 자, 권영희 선생님 하면 이런 그림책들이 다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예요. 저는 이거 가지고, 요 세 권은요, 제가 직접 엄마들하고 엄마들을 위한 인문학 수업에서 제가 강의를 한 책이기도 하고요. 그림책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뭐 시시하게 생각했지만 요즘은 안 그렇죠. 자, 이거, 적으시는구나. 적지 말고요. 이거 우리 카페 오시면 목록 다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어린이책 목록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장애를 주로 다루는 책들이죠. 이거 전부 베스트셀러예요. 학교 도서관에 다 있을 만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아이들이 접하게 하고요. 백희나 아까 말씀드렸죠. 그 구름빵을 좋아하시면 장수탕 선녀님 정말 좋아하게 되고요. 이 동네 재래식 목욕탕에서 일어난 이야기. 이거 정말 웃기고 재밌죠. 그리고 알사탕. 이건요, 나온 지 며칠 안 됐어요. 제가 지난주 우리 연구소에서 엄마들한테 강의할 때 이제 한 책인데, 저도 산지 며칠 안 됐어요. 최신간이죠, 최신간. 희한하게도 알사탕, 어떤 아이가 구슬 사러 문방구 갔다가 알사탕을 문방구 할아버지한테 꼬시켜가지고 알사탕을 사게 됐어요. 근데 알사탕 하나를 딱 먹으면 있잖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상대방의 마음이 들려요. 신기하죠? 그걸 보니까 어떤 알사탕을 딱 먹으니까 아빠가 막 얘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라. 우리 엄마들처럼 한 페이지 내에 잔소리가 쓰여 있어요. 그런 책 보면. 꼭 우리가 하는 거죠. 거기서 욕만 빼고 다 써놨어. 우리는 욕까지 첨가하죠. 근데 신기하게도 애가 그 알사탕을 먹고 나서 아빠의 잔소리를 들으니까 그 모든 말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로 번역돼 들리는 거야. 아빠는 막 하는데 애는 아빠한테 가가 뒤에서 끌어안고 있어요.
아, 아빠 마음이 사랑한다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신기한 알사탕이죠. 또 어떤 알사탕을 먹으니까 소파가 말하는 거라. 야, 너가 아빠 보고 제발 소파에서 방구 좀 끼지 마라, 캐락 하고 뭐. 다 생략하고 마지막 알사탕을 딱 먹으니까 얘가 왕따거든요, 얘가. 친구들하고 안 놀고 지 혼자 놀아요. 근데 마지막 알사탕을 딱 먹으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라. 친구들이 비록 지하고 놀자고 하지 않지만 내가 먼저 놀자고 말하면 되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진짜로 어떤 친구한테 나랑 놀자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하면서 동화책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둘이 킥보드 타고 막 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강의 끝나고 나서 내가 엄마들 다 가고 나서 표지를 딱 덮고 나니까 뒷표지에 어떤 아파트 입구에 킥보드 2대가 서 있어. 무슨 말이게요? 집에 같이 놀러 갔다는 뜻이잖아요. 나 울 뻔했어요. 울컥해가지고. 야, 그림책이라는 게 이렇게 먹먹하더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혼자 놀고 외롭고 이런 아이였거든요. 근데 우연히 알사탕 한 봉지 사가지고 먹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늘 이런 알사탕을 먹여야 되죠, 사실은. 엄마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 아까는 조금 맛이 가서 그랬지만 진심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가끔씩은요, 우리 뚜껑 열릴 필요도 있어요.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요. 오히려 뚜껑 열려서 애 잡았을 때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거든요. 그래서 자러 간 애 보면 너무 미안하고 이래가지고 그날은 이상하게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애한테 끌안고 말하게 되죠. 엄마 미안해. 엄마 너를 사랑해. 아까는 엄마가 미쳤나봐. 잘못했어. 이 말을 언제 하겠어요? 평소에 못하잖아. 엄마의 권위 때문에. 근데 우리가 크게 실패한 날 이상하게 그 말을 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실패도 감사하게 돼요. 이 알사탕만 있으면. 저는 아이한테 무릎 꿇고 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침대에 쫓아가고 우는 거 하고 뭐 잽이 안 되죠. 저는 성질이 급하니까 맨날 사고 먼저 치고요. 애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아빠가 진심으로 잘못했다. 조금만 기다려줘. 아빠도 점점 인간 되어가고 있다. 하면서. 실제로 아이 키워가면서 저도 철 들어가고요. 그죠? 자라가는 거죠. 우리 애가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초등학교 1학년 일기에서는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고 쓴 애가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요,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카톡해요. 근데 위로가 필요하면 저한테 카톡해요. 수많은 일들 내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우리 연구소에 오는 엄마들은 제 모든 삶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아이들하고 어떤 사건에서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걸. 최근 사건 하나만 말씀드리면 애가 이제 갑자기 일본에 취직하겠다고 이제 일본어 공부를 벼락치기 했어요. 그래도 일본에서 살다 온 애들보다는 못하잖아요. 지금 이번에 오늘 매일경제신문에 났어요. 우리 애가 요즘 젊은이들이 일본에 많이 간다 하면서. 그리고 우리 애가 어떤 회사에 3명 뽑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5명이 SKY 출신이고 1명이 한양대 출신이에요. 그 중에 3명이 뽑혔어요. 면접을 보러 가는데 전날 토요일 날 카톡이 왔어요. 아빠 두려워 하면서. 뭐라고 용기를 줘봐 하면서. 신기하죠. 우리가 평소에는 전화 오는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지게 심리적 위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을 해요. 그럼 제가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아이한테 용기를 주죠. 니는 어릴 때부터 아빠가 키워와서 잘 알지 않냐. 그리고 면접이란 것은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네 표정과 태도에 다 묻어 있다. 그러니까 니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니를 뽑지 않는 회사가 손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애가 자기 카톡 상태 메시지에다가 I have confidence 하면서. 이게 뭔지 알아요? 줄리 앤더슨가 보는 노래 이름이에요. 옛날에 우리 애가 그 잠수내 영어 할 때 그 제일 좋아했던 비디오가 사운드 오브 뮤직이었거든요. 어릴 때.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면 그 노래가 많이 나오죠. 열몇 곡이 나오는데 저는 처음에는 우리 애가 도레미송은 따라 할 수 있을 줄 알았고 에델바이스는 따라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어려운 노래는 못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속 DVD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 어려운 노래들 다 알고 있더라고. 근데 그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작년에 26인데 아직도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지가 이제 내일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듣는 거라. 줄리 앤드류스가 부른 I have confidence. 나는 괜찮아요. 뭐 나는 확신이 있어요. 이런 노래거든요. 모르는 것 같네. 알아야 이야기를 하는데. 사운드 뮤직 보긴 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마운 게 어릴 때 제가 한 모든 짓이 아이에게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사운드 뮤직을 봤는데 그 노래로 자기가 용기를 얻는다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그렇게 써.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됐네. 자, 이런 책들이, 이런 작가들이 이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따라가면 아이들이 무난하게 좋은 책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저학년 엄마들이라면 이제 주옥 같은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많이 읽혀야 돼요. 저학년이라고 막 급밥 많은 책 찾으면 안 되고요. 이거 전부 사치죠, 사치. 애들한테 가능하면 읽을 부담을 줄이고 가볍게 읽을 수 있도록, 하지만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미국 작가들의 그림책을 대상으로 해마다 딱 한 편에게 칼데콘 메달을 수여해요.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노미네이트 되었다가 떨어진 작품들 몇 권에게는 칼데콧 아너라고 하죠. 그래서 그 통칭해서 칼데콧상이라고 하는데, 칼데콧을 받은 그림책들 중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책이 한 180권 정도 돼요. 정말 주옥 같은 좋은 책들이 많죠. 제가 시간만 많으면 한 권 가지고 뭐 1시간씩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그림책들을 사서 구입해서 빌려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읽어주고 해야 되죠. 이게 의외로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해요. 제가 엊그제 우리 연구소에 4학년 아이들하고 이제 이 인문학 수업을 하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요, 빨간 구두라는 책이에요. 최신간 그림책인데, 어떤 여자아이가 빨간 구두를 너무 갖고 싶은 거라. 그래가지고 엄마 계속 쪼르고요. 엄마는 안 돼 하고, 뭐 네가 돈 벌어서 사, 뭐 어쩌고. 우리 가끔씩 그까지 애들 휴대폰 사더라고 쪼르고 막 할 때 꼭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책 수업을 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책을 이제 엄마들 보고 반드시 읽어주라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자신도 읽어보고 저한테 와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 따로 읽어주고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책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뭐 재밌는 놀이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번엔 제가 아이들한테 오픈북 테스트를 한다고 했어요. 대학에서 보통 치는 시험 보면 뒤져봐도 된다 이거죠. 교과서를. 그걸 뭐 오픈북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빨간 구두라는 책을 너가 마음껏 뒤져봐도 된다. 선생님 지금부터 질문한다 하면서 1번 질문을 제가 뭘 했는가 하면, 이 빨간 구두 보면요, 주인공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희들 생각에는 이 책의 주인공은 왜 이름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만의 대답을 써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급 당황해가지고 좀 막 책 막 뒤지는 거라. 읽고 왔는데 이상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다 뒤져봐도 주인공 이름이 없어.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해야 되죠. 왜 이 책은 주인공 이름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지대로 막 대답을 써요. 뭐 작가가 뭐 이름을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이름이 생각 안 나서 뭐 이름을 생략했다 이렇게 쓰는 애도 있고요. 자꾸 생각해봐, 깊이 생각해봐야 되죠. 어떤 애는 제가 기대하는 대답을 한 애가 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아이가 빨간 구두를 갖고 싶은 것이나 우리가 정말 각자만의 간절히 갖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주인공 대신에 내가 딱 주인공이 되면 똑같은 상황이 될 거니까 구태의 이름이 없어도 내가 주인공이, 내가 말을 잘 표현을 못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대신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구태의 주인공 이름을 안 쓰고 이 작가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런 사건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로 대체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초등학교 4학년이 깊이 생각하더니 6명 중 2명이 이 대답을 했어요. 그죠? 나도 그런 입장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되라고 작가가 아마 이름을 안 쓰는 것 같다, 이렇게. 간단한 그림책 같지만 그림책 가지고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칼데콧이에요. 시간만 많으면, 일어나요 로자 이런 그림책은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노예 해방을 시켰죠. 인종차별 없앤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 남부에서는 한 5, 60년 전만 해도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흑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버스에서 흑백이 같이 타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게 조금 발전해가지고 이 시대에는, 이 로자 아줌마 시대에는 앞자리는 백인이 탈 수 있고 뒷자리는 흑인이 앉을 수 있고 중간 두 자리는 흑백이 같이 앉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남부 흑인들이 많이 사는 엘레베마 주에서 실화예요. 일어난 이야기인데, 로자 파커스라는 아줌마가 버스를 탔어요. 근데 앉을 자리가 중간밖에 없는 거야. 흑백이 같이 앉은 자리. 그래서 거기 앉았어요. 근데 그 다음 정류장에서 백인들이 올라타더니 이 아줌마 보고 비키락 한 거야.
그게 책 제목이에요. 일어나요, 로자. 이게 부드럽게 번역해놨는데, 그게 아니죠. 꺼져라, 로자. 이거죠. 근데 로자 아줌마가 용기를 내가지고, 여기는 흑백이 같이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나는 못 비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기사 와가지고 찌랄하고. 그래도 로자 아줌마가 버티니까 나중에는 경찰이 왔어요. 이 여자가, 로자 아줌마가 연영대 갔잖아요. 이 소식이 온 알라바마 주에 퍼졌어요. 몽고메리라는 알라바마 주 수도에. 그래가지고, 이 알라바마에 있던 모든 흑인들이 그 다음날부터 학교나 직장을 갈 때 버스를 안 타기 운동을 한 거예요. 걸어 다니기 운동. 그러니까 이 주 전체에 이 요즘 말로 하면 비폭력 저항 운동이 시작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그 유명한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소식을 듣고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했어요. 흑인들이. 그래가지고 실제로 1년 후에 버스 안에서의 흑백 차별이 철폐됐어요. 이 실화예요. 그 실화를 다룬 그림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런 그림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든지 나눌 수 있겠죠. 차별이라는 게 흑백 차별만 있는 게 아니고 남녀 차별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뭐 공부 능력으로 차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좋은 그림책들이에요. 자, 이게 미국의 그림책이 주는 상이라면 이건 영국 그림책이 주는 상이죠. 게이트 그린 어웨이 상. 조건은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엄마도 고릴라 이런 그림책 유아 그림책으로 유명해서 유치원에서 벌써 다 다뤄봤을 그림책이죠. 정말 감동적이고 뭐 우리한테 메시지를 많이 주는 그림책이에요. 그날 어둠이 찾아왔어. 이런 그림책은요. 보통 이제 영미권에 가면 주택이 보통 복층으로 되어 있죠. 그 지하가 항상 있어요. 지하에 연장 같은 것도 보관하고 이런데 항상 밑에 가면 어둡거든요. 지하실 내려가면 어두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근데 이 책을 같이 읽다 보면 이상하게 어둠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구석구석 따라다니다 보면 그죠? 마지막 가장 어두운 곳 있잖아요. 거기 서랍이 하나 있는데 서랍을 딱 열면 그 안에 밝은 빛을 발하는 전구가 하나 딱 있어요. 그 역설적이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게 하는 이런 좋은 그림책이에요. 이거 PPT 파일은요, 우리 연구소 보면 다 있어요. 안 찍어도 되고요. 좋은 의식 목록이 아예 올라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도서관에 이제 엄마들 보고 그 추천하라 하죠. 구입하겠다고, 예산으로 구입하겠다고. 그럴 때 책 목록을, 좋은 의식 목록을 확보했다가 거기 나오는 책 중에서 추천하시면 돼요. 자, 시간이 없어서 이제 가겠습니다. 그냥 마지막은요, 제일 쉬운 방법인데 방금 쭉 본 이런 좋은 책을 내는 출판사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왜? 전집도 딱 빤하잖아요. 교훈웅진, 몬테소리 프레벨, 아가월드 뭐 이렇듯이 좋은 단행본을 그 값비싼 저작권료를 주고 작가들에게서 사서 책을 발간하는 좋은 신뢰할 만한 출판사들이 있죠. 그 출판사들을 따라가시면 돼요. 여기 지금 저학년이에요? 고학년도 있어요? 오늘 통합이에요? 아, 그래요? 자, 출판사, 우리나라 어린이책 시장의 특히 저학년 부분에서 1위 출판사는 비룡소예요. 이건 출판 대기업 민음사라고 있는데 이 민음사의 어린이책 브랜드죠. 비룡소. 이게 저학년 문고와 그림책을 제일 잘 만드는 출판사예요.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 가시면 비룡소 책 빌려보시면 돼요. 자, 비룡소 책의 외관은 이렇죠. 이게 저학년 문고인데 세워놓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두 번째는 시공주니어예요. 전두환 장남이 하는 출판사. 비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좋아하는 로알드 달의 작품 이런 거 있죠. 전부 저작권료 주고 사와가지고 시공주니어에서 다 내고 있어요. 외국의 좋은 창작 동화들. 그림책도 비룡소하고 쌍벽을 이루는 양대 출판사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시공주니어의 저학년 문고예요. 이거 두꺼운 것도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 연구소에 있는 책들 사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책은 제가 못 찍었는데 그 다음에 한 3, 4위 하는 출판사가 길버드리니. 길버드리니 보시면 아이들 좋아하는 그림책들 정말 많이 내죠. 여기 보시면 오른쪽 보면 지원이와 병간이 시리즈라고 해서 이게 이 길버드니 편집 주관하는 고대영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 아들 이야기예요. 자기 애들. 지원이와 병간인데 그 일상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자기가 스토리를 만들고 그림은 다른 사람한테 의뢰하죠. 그래가지고 이거 8권인가 나와 있어요. 지금 베스트셀러예요. 손톱 깨물기, 용돈 주세요, 지하철을 타고 있어요.
두발 자전거 배우기, 거짓말, 뭐 집안 치우기, 뭐 이런 책들 아이들이 이상하게 다 좋아하더라고. 제가 보기엔 별로예요. 근데 애들이 좋아해요, 일단. 애너벨과 신기한 털실, 뭐 이런 건 유명한 칼데코 받은 책이고요. 자, 이제, 고학년들은요, 사계절, 아니면 창비, 이런 유수한 출판사죠. 사계절은 특별히 그림책을,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시리즈로 아주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평화에 관한 그림책, 또 전쟁에 관한 그림책, 이런 걸 많이 내고 있어요. 저도 이 출판사 책 가지고 고학년 아이들하고 수업 많이 해요. 좋은 그림책 많이 나와요. 이건 사계절의 저학년. 자, 그 다음에 또, 민음사와 창비와 함께 우리나라 메이저 출판사죠. 이게 문학동네. 문학동네에서도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림책을 비롯해서 뭐, 문고들도. 그리고 또 이것도 한 4, 5위 정도 하는 웅진이죠. 웅진, 전집 내는 웅진 말고 웅진 주니어라고. 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갑니다. 이거 올려놨으니까 찍지 말고 그냥 카페 들어와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아니, 시간이 없어가지고 10시 50분인데 어머니들 가셔야 돼요. 저학년들. 마지막으로 혹시, 자녀교육에 관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 카페 들어와 보시면요. 제가 학교마다 이제 하는 강의들을 전부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 공부 궁금하다 싶으면 다른 학교에서 하는 강의 들어보시면 되고요. 또 수학 공부가 궁금하면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되고요. 해마다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혹시 어머니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싶고, 또 멀지 않고 한 동네니까 필요하면 어린이 책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싶으시면 매주 금요일 10시 반에 우리 연구소에서 상설 강의를 하니까 그 시간 나신 분들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고, 제가 지금 시간이 쫓겨서 제대로 이 책의 가치를 다 어머니들께 전달하지 못하고 가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아쉽고, 이렇게. 근데 이 귀한 시간 내가지고 오셔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쓸데없이 또 오버해가지고 막 학습지 끊으라 하고 이래가지고 전집 버리라 하고 막 죄송하고요. 근데 사실은 제 진심이에요. 제가 만약 조카한테 말한다, 막내 여동생한테 말한다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이거 불안해서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강의를 자꾸 듣다가 이제 내 안에 어떤 것이 생겨야 되죠. 아, 정말 어떤 것이 소중하구나. 아이와 함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사실은 가장 소중해요. 아이가 내 옆에 있을 때, 이때가 제일 좋을 때죠. 저는 지금 우리 애가 내 옆에 없잖아요. 눈물 난다니까. 공부 잘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요. 20살 때부터 대구를 떠나가지고 서울 가 있었어요. 2달에 한 번씩 가끔 내려와서 하룻밤 자고 가고요. 슬퍼요.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번에 일본 가기 전에 이제 서울에서 방을 빼가지고 대구에서 한 달 있다가 일본 갔어요. 이 한 달 있는 동안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실제로는 불편했어요. 이거 이제 지가 이제 그 회사 출근해야 되니까 이 시간 조절한다고, 시차 적응한다고 집에 가서 이제 일찍 제 시간에 잔다고 맨날. 그 제가 지방 앞에 있는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물 트는 소리 나잖아요. 그럼 바로 아이 방에서 막 고함 질러요. 화장실 쓰지 마라. 그런 건 불편하죠. 근데 나는 우리 아이 목소리가 집안에서 들리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늘 나를 떠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외국 가 있으니까 언제 볼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이 옆에 있잖아요.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시간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젓하게 학교 생활하고 있으니까 오늘 학교 갔다 오면요, 아이들 꼭 안아주고요. 장하다, 대견하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그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서 또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